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태진님이 전화 받으실 겁니다. 바로 한번 전화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보세요? 미리 다 보고 계시죠, 방송? 아니,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었습니까? 아, 지금, 이거 축구게임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게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 FC26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임 하면 못 빠져나온다는 그 게임 아니에요, 그거? 아, 그거는 풋볼 매니저입니다. 같은 게 아니었나? 예. 손흥민 키우게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송. 네. 예. 자, 오늘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씨입니다. 태지예요. 이번 사연을 들려준 사람은 지금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네. 동갑내기 친구고 저랑 같이 젊었던 시절에는 이 친구는 락밴드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했던 친구예요. 열심히 활동도 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락밴드 보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때는 이 친구도 무섭다고 느꼈고 한동안 여기에서 겪은 일 때문에 약간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다, 믿던지 말던지 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고,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로 칭하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밴드들은 연습실이 꼭 필요해요. 합주할 수 있는 연습실이 꼭 필요했고, 합주할 수 있는 연습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모든 언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돈이 별로 없어요, 사실. 네네.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까는 수소문에서 꽤나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지하에 있는 연습실, 합주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품 팔고 막 노력해가지고 진짜 원하는 가격을 얻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하지만 거리가 좀 있었대요. 홍대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싸니까 아주 좋은 곳을 구했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를 해서 연습실 겸 합주실로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입주하기 전에 건물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보통 여기가 보관용 창고로만 썼대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뭘 한지는 좀 오래됐다. 그래서 여기 안에 곰팡이 같은 거나 거미줄 같은 거 있을 건데 요거는 청소를 해줄 건데 벽지를 원하면 벽지도 발라주겠다. 그러니까는 굳이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합주만 할 거고 하니까 어차피 자기네들이 반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벽지는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이렇게 생활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작업실에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실을 사용하게 된 첫날에 그 작업실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마음에 회식을 했다고 해요. 작업실에서 전문적으로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축하 파티 같은 걸 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하실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이제 씹어 먹자, 앨범도 내고 이런 식으로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의 전투력을 불태우면서 먹다 보니까는 한 명, 두 명 술에 취해서 나가 떨어지고 집이 가까운 몇몇 애들은 집으로 가고 리더랑 몇몇 사람들은 또 좀 약간 거리가 있기도 해서 그냥 작업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리더라는 양반이 잠을 얼마나 잤을까? 리더는 목이 말라서 잠시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떠서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는데 뭔가 덩치가 엄청 큰 그림자가 잠들어 있는 멤버 한 명 머리맡에 있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두워서 저거 뭐지라는 생각에 집중을 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그런 큰 덩어리 같은 엄청 큰 그림자가 멤버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더래요. 그런 모습이었대. 정확하게 쓰다듬는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모습이었대요. 엄청 큰 무언가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보통 부드럽게 쓰다듬잖아요. 근데 두피가 벗겨져 나갈 정도로 엄청 빠르고 누가 봐도 뻑뻑하게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깨고 자세히 보니까는 엄청 긴 손가락으로 멤버의 머리를 막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헉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머리를 쓰다듬던 그 덩치가 엄청 큰 그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눈코입도 없는데 쳐다보더니 그 쓰다듬던 손으로 입을 가져다 대서 쉿 하는 그 느낌 있죠. 제스처.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손가락을 하나를 치켜서면서 마치 쉬 조용히 해라 라는 제스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어리다가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뭐가 재미있는지 그 검은색 그림자는 엄청나게 큰 입, 눈코입도 없이 입만 보이는 그 입을 휘죽휘죽거리면서
기분 좋은지 몸을 움찔움찔 하더랍니다. 움찔움찔 하면서 리더 쪽으로 슬슬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리더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다 못해 점심쯤 되었을 때 멤버들이 깨웠대요. 형 일어나세요. 회장하러 가자. 형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깨웠는데 그 소리에 깨서 눈을 딱 뜨게 됐는데 멍하죠. 자기는 분명 그런 것 때문에 기절한 것 같고 내가 봤던 걸 잘못된 건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멍한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신을 어느 정도 차렸을 때 멤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간밤에 봤던 기묘한 정체불명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밴드 멤버들은 그냥 형 술 취해서 본 거다. 그런 게 어딨냐 요즘 같은 세상에. 형 지금 또 이거 그런 말 하지 마라. 요즘 그런 말 파고 돌아다니면 총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넘겼대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은 그냥 술자리에서 리더 형이 뭐 귀신을 봤다 그런 이름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렸는데 믿는 사람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다, 또 새로운 데 와서 적응 안 돼서 그런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끝낸 다음에 한동안 그 귀신을 본다거나 혹은 누구 앞에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든 다른 멤버가 잠을 자든 멤버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거나 보여지거나 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레 리더가 겪었던 일을 잊혀져 갔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 이야기를 들려준 똘비라는 친구가 큰 사건을 하나 겪게 돼요. 그런 리더의 이야기가 다 지워지고 이제 잊혀질 쯤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연습실에 혼자 남게 되었대요. 막차 시간 되니까 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집이 조금 너무 멀지도 않기도 했고 막차 시간이 약간 여유롭기도 해서 연습 조금만 더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연습을 조금 더 하다가 정리를 하고 작업실을 나섰는데 막상 지하라서 몰랐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니까는 밖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망설여졌고 이거 자고 갈까? 라는 생각에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게 비 맞고 버스 타서 다시 내려서 비 맞고 집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는 답이 나오질 않더래요. 너무 싫더래요. 비 맞는 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고 가는 걸로 하자 라는 생각에 그 작업실에 있던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마실 맥주 한 두어 캔 그리고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사들고 다시 지하 연습실로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연습실에는 컴퓨터 한 대, 또 TV 한 대가 있었는데 TV는 딱 중앙에 위치했고 TV 앞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넘어서 소파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휴대폰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OCN, 뭐 슈퍼 액션 뭐 그런 영화 채널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 채널 돌리고 있는데 때마침 재밌는 영화가 시작을 하더래요. 뭐 돌비의 대몸 뭐 이런 식으로 딱 영화가 시작하더래요. 야, 이 돌비의 대몸 개 재밌겠다 이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재밌죠. 맥주로 홀짝홀짝 마시면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화를 누워서 보면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살살 와요. 자신도 모르게 잠시 꿈뻑 졸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자기가 꿈뻑 졸기 전 내용보다 한 10분 정도 지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대충 내가 한 10분 정도 졸았나 보다. 근데 이 10분 정도 졸은 시간 동안 이 뒤에 내용이 엄청나게 재밌는 장면이 곧 나온대요. 그래서 야 이제 곧 재미난 장면이 나오니까는 졸지 말고 봐야지 라는 생각에 영화에 집중하면서 보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냥 무언가를 뭐 당장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TV 쪽을 바라보면서 유심히 그냥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TV 뒤쪽, TV가 뿜어내는 밝은 영상 쪽 TV 뒤쪽 너머 어두운 곳에 뭔가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서 근데 그 뭔가한테 내가 이거를 인지한 티를 낸다거나 여기서 부자연스럽게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영화 보는 것처럼 티 안 내고 그냥 영화를 봐야겠다. 이 시선을 영화 쪽에만 둬야 될 것 같다. 내가 어떠한 걸 느끼거나 봤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분명 나한테 안 좋은 일이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계속 TV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다가 문득 느낀 건데 이 TV 뒤에 있는 뭔가 검은 형체 아닌 검은 형체가 점점 TV 쪽에서 움직여서 내가 있던 소파 쪽으로 살금살금 오고 있는 느낌이나 기척 같은 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연습실 불은 다 꺼져 있고 빛이라고는 TV에서 내뿜는 빛이 전부인데 그 빛이 방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빛이 기껏해야 소파 정도까지의 거리만 빛을 뿜어내는데 그 나머지 공간은 다 어둠일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을 틈타서 꾸역꾸역 천천히 뭐 벽을 타고 자기한테 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대요. 근데 이 느낌을 확실히 느낀 게 분명히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걸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망을 쳐야 될까? 아니면 불을 켤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실 그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 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영화가 끝이 났어요.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사이에
그 사이 동안 점점 어두운 곳 더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보통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잖아요. 영화관이 아닌 이상 그 당시 TV에서 틀어주는 영화들은 엔딩 크레딧이 안 나오고 바로 광고로 넘어가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엔딩 크레딧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느낀 게 뭐지? 왜 광고 안 나와? 왜 엔딩 크레딧 자꾸 올라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눈은 자꾸만 주변시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용기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겠다. 채널이라도 밝은 곳으로 돌리자라고 생각에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뭐 스포츠 채널이나 음악 채널, 뭐 그런 시끄럽고 영상 밝은 채널을 바꾸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손이 안 움직이지? 라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는 몸도 안 움직여요. 직감적으로 나 가위에 눌렸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라는 거구나. 근데 내가 잠도 안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가위에 눌린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눈도 굴려지지 않을 정도로 가위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은 고정적으로 TV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TV를 바라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딩 크레딧에 예를 들어서 뭐 청원경찰 1역에 뭐 누구누구, 경찰서장 역에 누구누구, 뭐 철물점 최씨 역할에 뭐 특별 출연 영화배우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은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 1 똘비, 손에 리모컨 쥐고 있는 사람 1 똘비, 눈깔이 굴리다가 가위 눌린 사람 1 똘비, 존재를 모른 척 했지만 알고 있었던 역할 1 똘비,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배역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고 있더래요. 점점 올라가면서 보니까는 뭐 중3 때 짝사랑 고백했다 차인 남자 역할 똘비, 뭐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장기자랑 나갔던 남자 1 똘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뭐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자신에 관한 것들이 쭉쭉쭉쭉쭉 엔딩 크레딧에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게 이걸 보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이 떠있는 상태로 그냥 무서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엔딩 크레딧은 거의 다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한 명의 사람과 4천 몇백 명의 스텝이면 스텝, 뭐면 뭐라고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어있는 공간, 마치 컴퓨터로 치면 스페이스로 칸 띄우기 한 것처럼 뭔가 적혀져 있어야 하는 공간에 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의 사람과 뭐 4,500명의 빈 공간 뭐뭐 해가지고 촬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니까는 나지막히 귀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영화 재밌다 그치?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똘비는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절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는 TV에서는 엄청 시끄러운 광고가 나오고 있더래요. 그때서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불이 나게 일어나서 작업실 불을 딱 켜니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 소리만 시끄러웠대요. 와, 여기서는 못 있겠다. 뭐지 이거 내가 겪은 거 뭐지라는 생각에 여기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진짜 간단하게 짐만 챙기고 부라부라 지하실을 벗어나서 올라왔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시간이 밤 12시였고 그 영화 끝난 시간이 대략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한다면은 올라와서 막상 시간을 보니까는 3시가 되기 뭐 10분 전 뭐 이런 식으로 시기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딱 말해서 영화 한 편 딱 끝나고 광고가 막 나오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분명히 더 길게 느꼈는데 기절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는 분명히 이런 시간에 나올 수가 없는데 뭔가 시간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금방 벌어지고 뭐 내가 짧게 겪은 건가?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럴 때 작업실 내려가는 계단을 슬쩍 보는데 뭔가 그 계단 아래 검은 물체가 있을 것 같고 다시 내려가서 뭔가 확인할 용기는 안 나더래요. 그렇다고 집에 걸어가려고 하니까는 어두컴컴한 길을 가로질러서 가든 하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평상시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야간 알바랑 가끔 이야기도 해본 사이라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정신 차리자 라는 생각에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일단 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뜬금없이 알바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래에서 뭐 술 파티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아까 맥주랑 과자를 잔뜩 사들고 가시길래 그냥 여쭤봤다. 맥주랑 과자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맥주 2캔에 가벼운 주전부리를 챙겨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아까 맥주 페트병 뭐 거의 10병, 소주병도 뭐 거의 10병 넘게 거기에다가 과자 하나만 들고 가시길래 제가 혼자서 못 들고 갔다가지고 박스에 담아드렸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나는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용케 들고 가시길래 좀 신기해서 물어봤다 라고 말하는 알바생의 말을 들으면서 제대로 대꾸를 못하고 라면을 들고 가가지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대요. 뭐지 내가 소주 10병 페트병 뭐 10병?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들을 수나 있나? 이걸 내가 샀다고?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래요.
분명히 나는 맥주 2캔에 간단한 주전부를 사들고 내려간 기억 말고는 없는데 그 알바생이 말했던 기억이 단 1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알바생이 거짓말을 할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체크카드 쓰면은 금액이 얼마 썼는지 나름 문자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했을 때 맥주 2캔에 주전부를 사봤자 진짜 잘 나와가지고 돈 10,000원 정도 나오는 금액인데 돈이 10만원 가까운 금액이 결제가 되어 있더래요. 아니 분명 내가 맥주 2캔을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 지하에 뭔가 있다. 내가 그럼 지하에 미치겠네라는 생각에 오늘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 박차고 나가서 지하실로 급하게 뛰어 내려갔대요. 예.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는 TV는 그대로 켜져 있고 천천히 둘러보는데 자기가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래요. 나올 때는 급해서 못 봤는데 TV 앞 테이블에 소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소파에 사람들이 딱 앉으면은 그 앞에 잔 같은 게 놓여져 있잖아요. 원래 술 먹을 때 뭐 소파에 3명이 앉는다 그러면 뭐 잔 3개 이런 식으로 잔이 놓여져 있고 소주병이나 맥주병 다 따져 있고 심지어 잔이 하여간 놓여진 자리가 뭔가 사람이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리를 채우듯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내가 미쳤구나. 오늘 뭔가 단단히 내가 지금 홀렸구나. 미쳤네. 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오싹해지고 그런 순간에 그 작업실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더래요. 깜빡깜빡 하다가 깜빡깜빡 하는 느낌으로 전구가 이상하게 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황에 멍하게 있다가 야, 내가 지금 멍하게 있을 게 아니다. 이거 여기 더 있으면은 또 홀린다. 라는 생각에 불이 나게 문을 닫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고 아무튼 이래저래 해 뜨기만 기다리면서 더 이상 아무런 잡생각 하지 말고 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잠시 악몽을 꾼 거다.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날이 밝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이 보일 때 집으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갔고 집에 가자마자 잠을 잤는데 그날부터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은땀이 뻘뻘 나고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몸이 아팠고 아프다 못해갖고 뼈 마디마디가 저렸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게 처음이래요. 코로나도 걸려봤지만 코로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너무 아팠다. 아무튼 그렇게 내일이 잠만 자면서 3, 4일의 시간을 보내니까는 몸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로 가서 연습도 하고 인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너무 아파서 보지도 못했던 휴대폰을 딱 켜요. 근데 폰을 켜보니까는 부재중 전화가 한 100통은 찍혀 있는 거예요. 문자로는 연락을 달라는 문자가 최소 30개는 와 있고 그러니까 다 밴드 member 리더인 거예요. 너 어디야? 전화 좀 줘. 야, 너 이 어디야? 전화 좀 해. 너 왜 전화 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험한 말도 올라와 있고 확인한 다음에 뭔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리더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보통 리더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너 어디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어디야? 이 이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어디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몸이 너무 아파서 3, 4일 누워있었다.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니까는 욕을 막 하면서 술을 얼마나 처먹길래 작업실을 이따구로 해놓고 집에 갔냐고. 그러고 왜 안 나오냐고. 야, 이 동물새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을 하니까는 야, 너 다 필요 없고 지금 빨리 작업실에 들어와. 너 쫓아가서 잡아갖고 모가지 치가지고 끌고 오기 전에 빨리 튀어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불이 나게 작업실로 갔더니 리더랑 몇몇 멤버들이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리더가 욕이란 욕은 다 하더래. 너희 미친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뭐 딱 앉아. 그리고 사진 보고 너 해명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주지만은 그 당시 때는 휴대폰 카메라도 있었지만은 디카가 화질이 더 좋았던 시절이에요. 디카로 딱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디카를 똘 옆에 딱 놔두고 사진을 보라고. 너 사진을 보면서 무조건 해명해라. 예. 멤버들 표정 보이지 지금. 너 여기서 똑바로 말 안 하면 내가 너 여기 패 죽인다. 그 심각한 분위기에 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는 테이블 앞에 수많은 술병들 사진이 첫 장이었대요. 근데 그거는 나오기 전에 봤잖아요. 오케이, 내가 봤던 거. 근데 술 따져 있는 거를 자세히 못 세봤는데 술만 따져 있고 먹지도 않는 페트병부터 해가지고 소주병들이 뚜껑만 따져 있고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페트병이랑 소주병을 제대로 못 봤는데 단 한 잔도 안 먹은 거예요. 그 병들은. 사진 보면서 혹시 놀라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 몇 장을 더 넘기니까는 멤버들 기타 줄이 잘려 있는 거야. 줄도 잘라놨고 냉동실 문도 열려 있고 싱크대에는 배수구 뚜껑 막아가지고 물 넘치게 해놨고 화장실 바닥에 휴지가 쌓여 있고 화장실 샤워기 물 틀어져 있고 뭐 대충 이런 사진들이 막 엄청 많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혼자서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도 마음 먹고 하려면은 몇 시간 걸릴 것 같은 정도의 양만큼 어지럽혀 놨더래요. 그 사진을 확인하고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면서 리더가 말하기를 야, 연습실에 우리 멤버 외에 다른 사람들이도 술 처먹는 거 이게 맞냐? 맞아 이
먹을 거면 차라리 허락이라고 했던가. 우리 멤버들 공간에 왜 네 아는 사람 끼어들이냐고.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 잡을 때 그런 거 없이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네가 뭔데 그거 약속 깨냐고. 네가 여기 세느냐고. 다 모아서 돈 내는 건데 왜 네 멋대로 하냐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그래 그거 좋다 다 떠나서 야 근데 왜 남의 악기는 왜 건드리는 건데 줄은 왜 잘랐으며 모든 장비들에 왜 손을 댔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듣다가 똘비가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벌어진 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저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변명 같잖아요. 물론 겪어본 사람들은 믿겠지만은 안 겪어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리더도 솔직하게 겪어봤지만은 안 믿더래요. 그러니까 리더가 야 그런 소리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네 말이 안 맞다. 왜 말이 안 맞는지 내가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는 솔직히 말을 해라. 진짜다. 내가 진짜 사실을 다 말한 거다. 그냥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혼자서 더럽힐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바리바리 사들고 내려갔다는 편의점 알바생의 말까지 들었으니까는 리더는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누가 봐도 여러 명이 와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술을 여러 명이서 먹었는데 이게 자꾸만 거짓말을 하니까는 아무튼 이래저래 뭐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똘비는 말하고 리더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겠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 되냐.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한다. 그럼 네가 미친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오가더래요. 예.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했던 건 진실이다. 라고 말하고 리더는 진실을 진짜 말을 해라. 똘비는 이게 진실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똘비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가겠다 밴드를. 나는 진짜 사실을 말했고 난 내 말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다 이거는. 리더는 그래 나가라. 너처럼 거짓말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애를 멤버로 끼울 수 없다. 나가라 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밴드를 나왔대요. 그리고 똘비는 다른 밴드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또 활동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두 해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공연장에서 만나게 됐대요. 그 밴드를. 네. 그 리더가 있는 밴드 봤는데 리더가 인사를 하면서 시간 지났으니까 뭐 미안하다 말도 하고 뭐 그러면서 너 혹시 오늘 공연 끝나고 일이 있냐라고 하길래 아니 일 없다 말하니까는 그러면 형이 할 말이 있는데 소주 한잔 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라고 말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소주 한잔 했다 하더라고요. 예. 소주를 마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미안하대요. 내가 그때는 못 믿었는데 너 나간 다음에 그 작업실에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봤다는 거야. 밴드 리더 또한 똘비가 말한 똑같은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늦게 남아서 연습하다가 집에 갈 타이밍 놓치고 있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전등이 나가더래요. 그리고 TV가 멈추더래요. 화면이. 똘비가 말했던 것처럼 검은색 뭔가가 보였고 자기는 앉은 자리에서 가위가 눌렸대요. 그런 일 겪고 그 밴드 리더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지에 실내까지 할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망치고 근데 그 얘기를 밴드 멤버들한테 하고 싶었지만은 똘비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겪었다고 말을 하면은 멤버들이 믿어줄까? 라는 생각 거기다가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똘비가 나간 거를 문제 삼지 않을까라는 쪼잔한 생각 반 이게 합쳐져가지고 멤버들 말을 안 했대요. 예. 근데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은 가위 아닌 가위에 눌리거나 한 명은 또 심한 게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불 꺼진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이 겪기도 했고 그러면서 멤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밴드를. 새 멤버를 바꾸고 이러면서 하다가 그 작업실을 벗어난 거죠. 계속 귀신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작업실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밴드를 차려서 했는데 언젠간 똘비를 보면은 꼭 말해주고 싶었대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공연장에서 똘비를 봐서 너 말고도 나도 겪었다. 네가 겪은 일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솔직히 그때는 네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니까는 이렇더라.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때 일 용서해줄 수 없냐라고 말을 하니까 똘비는 나가서도 믿지 못했을 것 같다. 네. 형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보면 형한테 치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와서 용서를 거는 것도 고맙고 나도 이제 지난 일이니까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리다. 오늘도 태지의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막을 내리는군요. 진짜. 이야. 아 감사합니다. 태지다 역시. 태지가 태지했다. 태제가 세상을 구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너 오늘 퇴직했어? 하면 해야 돼요. 그죠? 일일이 일퇴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 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개인적인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오늘 태진님의 또 밴드 귀신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 저는 항상 태진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 너무나 또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고 태지가 미래인 것도 아니까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태진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소. 예, 반갑습니다. 저 이번 주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 주 총기 다 끌어놓고 수입까지 다 하셨으면 바로 이야기 출발 준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 이제 준비 완료했고 바로 한번 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태진님. 예, 제가 요즘에 또 늙은 나이에 늦지막히 허리가 또 다쳐가지고 또 안 돼. 예. 진짜 다른 곳은 몰라도 허리는 다치시면 안 돼요. 남자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성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뭐 많이 다치신 거예요? 크게? 아, 지금도 복대를 하고 누워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다시 건강해지실 태진님을 항상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예. 아무튼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제발 좀 괜찮아지기를 바랬어요. 저는. 네. 네. 아, 정말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오늘 그래도 시들물을 들려주시러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담아내기 과장. 아, 담아내기 과장 있었죠. 예, 외전을 하나 원래 있던 거를 오.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아하.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태진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은 슬프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예습 복습은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지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본으로 건너가서 나쁜 일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건너온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 그 이야기 중에 담아내기 과장이라고 인물이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 담아내기 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아내기 과정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어둠의 세계 심부름센터 같은 개념의 회사의 과장이었고 말이 과장이지 그 업계 내에서 굉장한 힘을 가진 인물로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 아닌 북한 사람이었고 잔인하고 기괴하고 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담아내기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담아내기 과정에 취미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스이세키라고 불리는 건데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 수석. 예, 돌을 수집하는 수석을 일본어로 스이세키라고 하더라고요. 뭐 돌의 자연 경관이나 동물 혹은 뭐 어떤 형상이 마치 누가 직접 그린 것처럼 돌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는 그런 뭐 자연석을 통칭 일본어로 스이세키라고 하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고. 그래서 일반적인 문양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특이하게 물을 부어야지만 어느 정도 또 뚜렷한 모양이 특정 부분에 나타나거나 특정 부분에 물을 뿌리면은 약간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수석을 더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수석을 모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뭐 이끼가 낀 거, 어떤 부분에 뭐 더 이쁜 부위, 특정이 있는 수석을 모으는 게 어떤 취미였는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제주도로 뭐 출장을 갈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저희는 제주도 가면은 특산품을 사서 온다거나 면세점에 들려가지고 술을 사온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출장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아내기 과정은 만약에 자신이 제주도에 간다면은 제주도에 있는 뭐 현무암 같은 돌에서 물이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들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석을 찾을 때까지 반쯤 미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뭐 특산품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수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일본 고베시에 있는 미카게라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바로는 고베시에 가면 사케를 많이 사오거나 또 고베시에는 소고기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고베시 출장을 가게 되면 꼭 들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그릇을 많이 만드는 장인들이 있는 곳이 있었대요. 고베시에. 거기서 그릇을 꼭 사고
고베 시 내에서 특정 장소에서 수석으로 쓸만한 돌들을 그렇게 찾아다녔대요. 보통 일정이 만약에 2박 3일의 일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돌을 못 찾으면은 2박 3일의 일정이 지나가더라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포기하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원래 자기가 있던 지역으로 돌아오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똘비도 출장을 따라갈 일이 없어서 원래 일정을 늦게 오는 날이면은 일이 좀 사이즈가 있구나 혹은 뭔가 다른 특이사항이 생겼구나 하고 말았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같이 출장 갈 일이 생기거나 혹은 주변 동료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수석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서 왜 정해진 날짜보다 더 늦게 오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앞서 말했듯 고베시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다마네기 과장하고 함께 출장길에 올랐는데 그때 과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저번에 고베시에 왔다가 마음에 드는 돌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돌을 찾지 못했다. 요번에 가서는 꼭 돌을 찾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뭐가 됐든 내가 마음에 들게 꼭 매듭을 짓고 와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수석이라는 취미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좀 고급 취미잖아요. 거기다 일본에서는 돈이 좀 있어야 하는 취미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 시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취미고 이렇게 기품이 있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취미 활동보다는 좀 정적인 그런 취미 활동이잖아요. 아무튼 똘비 또한 생각하길 이 양반이 꼴에 맞지 않게 고급진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베에 도착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그 뒤로부터 자유시간을 얻은 다음에 수석을 찾기 위해서 다마네기 과장과 함께 고베시를 막 뒤져요. 고베시에 있는 산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숲속이라든가 수석을 찾기 위해서 열을 올렸지만은 찾기는커녕 문이 하나 그려진 것도 발견을 못한 만큼 하루하루 허탕을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속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마네기 과장 자력으로는 좋은 수석 못 찾겠다,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수록 그 다마네기 과장의 짜증을 받아주는 것도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석을 찾고 있는데 약간 화풀이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이 너무 싫었고 기분이 많이 언짢아질 무렵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탕을 친 그날도 다마네기 과장은 화를 씩씩 내면서 안 되겠다. 친한 지인이 있는데 술이나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가자 하면서 똘비를 이끌고 갑니다. 똘비는 속으로 그래 차라리 수석 찾을 바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숙소 들어가는 게 덜 피곤하겠다 라는 생각에 다마네기 과장이 이끄는 대로 다마네기 과장이 예약해둔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술집을 들어서는 순간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생뚱맞게 술을 먹자고 했는지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고급진 술집 외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 같은 게 있었고 마당에는 연못도 있고 연못 주변을 메우거나 길을 따라서 놓여진 수많은 수석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니 벽에는 층층이 가득 채워진 수석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요것 때문에 술 먹자고 한 거구나. 그렇게 다마네기 과장을 바라보니까는 수석들에서 눈을 못 떼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수석이랑 수석은 다 들춰보고 만져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똘비는 속으로 이 인간은 머리통에 관심사라고는 야한 잡지, 스포츠 신문, 수석 말고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마네기 과장은 그런 똘비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벽에 있는 수많은 수석만 바라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고 동호보원으로 보이는 직원이 들어왔고 오늘 특별 메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던 와중에 다마네기 과장은 말을 끊고 주방장한테 나 다마네기 과장 왔다고 말하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주방장한테 전달만 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종호보는 이 사람이 다마네기 과장이구나라는 느낌의 흠칫거림 있잖아요. 소문으로 듣던 다마네기 과장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그 흠칫거림을 느꼈대요. 그리고 쫄쫄쫄 밖으로 나갔고 술상이 준비되는 사이 좀 적막함이 잠시 흐를 때 과장이 똘비에게 좀 넌지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왜 수석을 이렇게 모으는지 모르지? 평상시에 회사에 있을 때랑 약간 틀린 모습이지. 너도 들었을 거야. 대충 소문으로 내가 돌을 모으는 게 취미다. 정도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으는지 궁금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똘비는 네 소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취미에 깊게 빠져가지고 계시는 줄은 몰랐다. 다음에 제가 혼자 다른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우연찮게 좋은 수석을 발견하면은 과장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을 정도로 수석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심인 것 같아서 놀랬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마네기 과장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또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음을 삼키면서 말하길 그래 내가 수석을 정말 좋아하지.
수석을 내가 정말 참 좋아해 라면서 약간 뭔가 어조를 강조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사이에 술이 나오고 뭐 안주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수석 이야기는 더 하지 못한 채 모든 직장인이 싫어하는 일과 후 업무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술자리가 무르익어 갔다고 합니다. 과장도 좀 어느 정도 취했고 자기도 좀 취했을 무렵에 담아내의 과장은 숙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집 룸을 나서서 계산을 마치고 정 같은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문에 다 다르니까 누가 봐도 이 가게의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똘비에게 넌지시 작은 수석을 건네주었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자기에게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다마네이 과장님께 수석을 전달해드리면 잘 아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마네이 과장한테 수석을 주니까는 약간 흥미가 돋은 듯한 얼굴을 하고서 사장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수석을 소속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 똘비의 부축을 받으면서 숙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다마네이 과장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계속 입을 틀어 막으면서 웃더래요. 끄끄거리면서. 그러다가 차문 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막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뭔가 미친놈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도착한 후에 방에 들어가는 다마네이 과장이 똘비를 보면서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내일 나 깨우지 말고 너희들도 푹 쉬다가 오후 3시쯤? 3시 정각에 아마 네 방으로 전화 한 통이 올 거야. 그러면 주소 받아 적어서 애들 데리고 가봐. 가면은 뭘 주든 아니면 뭘 시키든 여튼 뭐 가봐. 주소 잘 받아줬고 연락 온 연락처 한 통 따놓고 연락처 걸려온 번호는 종이에 메모를 해서 내 방에 끼워두고 너희 출근할 때 출발할 때 내 방으로 놓고 5분만 하고 그리고 갔다 와라. 그리고 일 다 보고 들어오는 길에 벤또 한 3개 사오고 일단 다녀와 라는 이야기와 함께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약속한 3시에 정확히 1초도 넘지 않고 딱 오후 3시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주소를 주르륵 부르더래요. 뭐 돌비시, 돌비군, 돌비면, 돌비리, 뭐 돌비다시 뭐 이런 식으로 쭉 부르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번호를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걸려온 쪽에서. 대충 보니까 고베시 안에 있는 차이나타운 근처 찻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연락처의 주인이 그 찻집의 주인이었고, 아무튼 연락처와 주소로 적은 종이를 과장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 틈에 꼽아놓고 노크를 5번 하고 그 차이나타운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네. 도착했을 때 보여지는 풍경은 뭐였냐면은 정말 후덕하게 생긴 덩치가 좀 있으면서 인상이 꽤나 살벌한, 딱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어둠인 쪽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라고 단번에 느낄 수 있을 만한 풍채와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겨줬고, 반겨준다고 어색하게 웃는 미소 사이에 이빨이 막 둥둥 빠져있고 약간 치아 관리가 안 돼서 이빨이 누런 건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기괴하게 웃는다면 웃는 그런 표정으로 찻집 안쪽으로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등골이 좀 오싹하기도 하고 뭐 기분이 되게 찜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착한 장소에 들어서 대기를 하니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와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잠시 비우고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꺼내서 똘비 앞에 놔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다른 건 아니고 이거는 일전에 과장님이 부탁한 수석인데 우리도 좋은 물건 찾는데 오래 걸렸다. 꼭 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고베시를 오실 때 미를 언지를 주시면 그 오시는 시간 맞춰서 본토에서 물건들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겠다 라면서 세상 무해한 웃음으로 응대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평생 이렇게 웃어본 게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만큼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색했고, 그런 어색한 웃음을 뒤로 하고 물건을 챙겨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밤안의 과장이 시킨 대로 도시락 3개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고 모든 볼일을 마치고 과장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과장이 나와서 도시락 3개와 그 수석에 든 상자를 잡아채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똘비에게 하는 말이 오늘까지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아침에 몇 시까지 준비 다 되면은 로비에서 만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느낀 건 아니 여기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수석이 미쳐도 정도급 미친 수준이 아니구나. 진짜 진심인 사람이구나. 와 진짜 이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그날 하루도 별거 없이 보내고 다음날이 돼서 일정을 마치고 원래 자기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장의 기사는 따로 있었는데 과장이 똘비 보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라고 시키고 약간 독대 느낌으로 차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똘비가 과장의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과장은 뒤에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막 돌리더래요.
여기저기 뭐 이제 일거리에 대한 전화, 뭐 안부 전화, 아니면 화력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전화, 개인적인 업무, 뭐 사업적인 전화를 막 2~5시간 가까이 했고, 그 모든 전화가 마치고 잠시 정적이 흐를 쯤에 과장이 입을 열어요. 너 궁금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비가 뭐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너 내가 왜 수석에 약간 미친 듯이 수집을 하고 있는 거, 여기에 몰두하는 거 좀 궁금하지 않아? 라면서 웃으면서 솔비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똘비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고, 과장은 또 키득키득거리면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음을 참는 듯 참지 않는 그런 이상한 웃음을 비추면서 똘비 얼굴을 톡톡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하고 싶어도 죽겠다는 표정으로 똘비를 바라보면서 듣고 싶다라고 말해라 하는 표정이 얼굴에 읽힌 만큼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똘비가 만약에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괴한 표정으로 듣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고, 과장은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해줄 만큼 우리 사이 가까운가? 아직 이른가? 말해줘도 될라나? 어쩔라나? 이러면서 약간 놀리는 느낌으로 혼자 부산스럽게 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 내가 이야기해줄게 라면서 자기가 수석을 모으는 이유, 찾는 이유, 어제 오늘 뭐 수석을 받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는 다만에게 과장의 말인즉슨 일본의 수석 문화는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약간 역사 공부가 될 수도 있는데 스이코 천황이라고 불리는 동아시아 최초의 여제가 있어요. 여자 황제가 있는데 그 당시 스이코 천황이 통치하는 무렵에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백제식 불교 문화가 불교 정신을 널리 알렸고 왕권 유지도 잘했고 지역 호족들의 우호적이었고 그런 천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수석이라는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건너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중국과 관계도 좀 좋았고 그렇게 수석이 약간 큰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일본은 작은 나라고. 그래서 큰 나라에서 내려준 하사품이니까는 약간 일본 내 권력자들이 수석을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석은 힘있는 가문, 혹은 가문의 부흥, 혹은 이제 뭐 자신의 이제 명성 같은 거라고 아름아름 전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만의 과정이 좀 약간 곁들이는 이야기를 해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 수석에 관심이 많았다. 뭐 쉽게 말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 바위인지 절벽인지 하는 곳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앉아서 앉고 일어나니까는 엄청난 무늬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수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 근데 그걸 살아생전에 어떤 수집가가 그 수석을 깎아내면서 히데요시가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수석은 약간 권력의 상징이나 그런 느낌으로 일본 시대에 뿌리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쉽게 말해서 접대, 우리나라가 금두꺼비가 은혜를 갚는다고 막 금두꺼비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어둠의 세계 혹은 권력의 힘을 빌리거나 기대해야 할 때 수석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잔챙이 같은 조직 같은 거는 돈으로 그냥 처리를 하지만은 그런 잔챙이들이 아닌 꽤나 큰 규모의 조직끼리 거래나 혹은 그 윗선에 줄을 대야 할 때 수석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약간 표현을 빌리자면은 저희가 명절 때 고마운 사람에게 한우 세트를 보낼 때 팩으로 해서 보내진 않잖아요. 선물을 포장을 하고 포대기를 싸서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석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돈과 더불어서 수석 한 개 정도는 뭐 이렇게 건네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과장이 많은 일을 벌이고 다니기 때문에 수석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석을 좋아서 모으는 게 아니라 사업을 더 벌리기 위해서 수석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받았던 수석은 그 술집 사장이 나한테 건넨 일종의 위로금, 뭐 청탁금 같은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차이나타운에서 받아온 수석 또한 잘 봐달라는 그런 보호비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뭐 대놓고 돈만 주고 청탁을 하는 건 너무 사업성이 없어 보이고 양아치 같고 그런 거니까는 약간 어둠의 세계에서도 사업성에 뛰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뭐 자신들의 정당성, 품격 같은 걸 챙기는 거죠. 수석으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다만의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윗수뇌부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믿는 사람에게만 얘기를 한다. 내가 너를 믿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고 싶나 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수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석이 돌고 돌아서 혹시나 내가 처리해야 되는 상대편의 집에 내가 뿌렸던 수석이 있으면은 그 집은 손대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이 다만의 과정은 나는 많은 수석을 뿌리지만 많은 수석을 받는다. 나는 오래 살고 싶고 이 재미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 나중에 누군가 나를 해하러 오더라도 내 집안에 있는 수석들이 그 사람과 연관이 있길 바라면서 하루하루 수석을 모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같이 들은 이야기는 다마네기 과장은 유년 시절에 일본인에게도 천대받고 같은 한국인에게도 북한 사람이 천대를 받았고 부모님이 또 노름쟁이였어요. 노름빚에 반강제로 다마네기 과장이 있는 지금 회사에 팔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년 시절 자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머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팔아서 넘겨져 왔을 때도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의 쓰임새를 보여주면서 능력을 어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는 다 떨쳐버리고 지금처럼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으로 자라온 거예요. 자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는 그냥 개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해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앵간한 잡기가 못 달라붙게끔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은연중에 비치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강도가 있는 일이 있다면은 3 정도의 강도로 처리를 하면 끝날 일이에요, 만약에. 많게는 7에서 10까지의 강도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적이 또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겉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안 했지만은 같이 지내본 똘비가 그런 것들이 작게 나는 눈에 보이더래요. 그런 상황들이 쌓이다 보니까 똘비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강한 척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과장이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과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한 거잖아요. 해하고. 진짜 더럽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큰일에는 수석을 동반한 채 그렇게 목숨 줄이자 작은 취미였던 다마네기 과장의 수석 모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뿌리고 모으고 뿌리고 모으고. 근데 아시다시피 다마네기 과장은 죽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네네. 똘비가 느끼기로는 이 사람은 죽어도 절대 곱게 못 죽었을 거다. 분명히 뭐 어디 뽑히든 뭘 했다는 뭐 약간 풍문을 들었지만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게 죽진 않았을 거다. 네. 엄청 심하게 죽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했었고 겁을 숨긴 채 살아왔던 다마네기 과장은 자신을 살리는 도구로 수석을 이용했었고 수석으로 잘 나가고 싶었지만은 결국 끝은 많은 사람이 해외에 왔기 때문에 결말이 안 좋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오늘 태진님의 그 언변에 저희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태진님. 아닙니다. 태진님이 지금 참여하신 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셨죠? 제가 오래됐죠? 한 7년은 된 것 같은데? 6년? 7년은 아닐 거고요. 7년 아닌가? 한 네, 7년 5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 진짜 5, 6년 차 정도 되지 않으셨어요? 지금 중간에 좀 길게 쉬긴 하셨지만 한 2년 쉬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게 쉬긴 네. 하셨지만 연차로 따졌을 때는 제가 좀 짬이 좀 됩니다. 조상님이네 조상님. 네, 제를 잘 지내주세요. 와. 앞으로 제가 참여할 때는 향 하나 꽂고 시작하시죠. 야, 진짜 매 명절에 찾아뵈야 돼. 진짜 태진님은 네. 제가 명절마다 좀 한번 찾아뵈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오늘 태진님이 또 다마네기 과장 외전편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또 오래오래 이야기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래 살아서 돌비님 손주 볼 때까지 같이 살아야죠. 조상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또 다음에 또 덕담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오늘 또 태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태진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진짜 놀랍습니다. 네, 돌비 태즈 검색하셔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